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니셜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익숙한 청취자들도 꽤 많고, 요즘에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 어디 가셨지? 뭐 이렇게 저 혼자 걱정해 보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많네요. 자, 뭐 1년이 되는 날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을 텐데, 프로그램에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또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의견 모아서 저희가 끝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튜브 콩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죠. 샵 9730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해보죠. 더 공감의 성장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 방송을 해주셨네요, 두 분이. 1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저희가 매일 와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여기가 집인가 일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주제를 늘 따뜻하게 실어주신 작가님,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전희연 평론가님, 우리 모두 원팀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초심을 좀 다지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뉴스픽도 하지만 저희 다음 프로 그 후반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워낙 많죠. 많아서 네. 이 뉴스 브런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감수성으로 정치 시사평론을 네.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계속 좀 해주십시오. 여자가 하는 건가? 네. 그거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어떤 관계지향적이고 수평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평론가님도 벌써 1년 됐어요. 이게 돌아보니까 네. 가족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준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험적인데도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특별히 1주년이라서 저희가 커피 한 잔 놓고 서로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평론을 하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축하드린다고 써니스카이님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최희철님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뉴스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뭐 벌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법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결은 판사가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뭐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양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어떤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네. 이것이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판결할 때 이걸 참고를 하고 이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대부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기준을 논의하면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최근에 너무너무 국민적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 엠번방 사건, 성착취물 사건인데 그 방법도 잔혹하고 심지어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요에 의해서 이런 그렇죠. 걸 제작하게 한 것, 유포된 것 많이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우리 외에 웰컴 투 PDO라고 세계 최대의 성착취물을 모아놓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 너무 손정우 씨. 가벼운 청을 네. 받았다고 해서 또 국민 여론이 끌어오른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왜 끌어오르냐.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판결이 너무 가볍다. 솜방망이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예. 때문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좀 그렇다면. 살펴보면 네. 이제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엄벌을 처하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 거죠. 29년 3개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에는
최장 27년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거 배포자도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양형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판사들 이거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판결에 상당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예전에 법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무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부터 5년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예.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평균 형량 징역 2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2년 6개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볍네요. 네.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엄중 처벌 의지가 담겨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 안이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련된다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엄격하게.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뭐 이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들을 들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가중 처벌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결할 때 이런 경우에는 형을 좀 감해준다라는 감경 인자가 있을 거고 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런 거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 해서 오히려 형을 늘리는 인자가 있잖아요. 네. 이 기준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 감경 인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피해자가 굉장한 고통을 겪은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가 피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가정 파탄이라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특별 가중 인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감경 인자는 뭐냐? 성착취물을 유포 전에 스스로 회수를 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뭐 노력을 폐기한다거나 하는. 그렇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네. 특별 감경 인자가 들어갈 수 있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뤘었는데 아동들이 피해자인 경우에 주변에서 설득해서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아이를 주변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허인 경우에 감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눌렸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특별 감경 인자가 아닌 일단은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또 합의에 의해서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특별 감경 인자가 아니라 일반 감경 인자. 왜냐하면 다른 판결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네. 지금 이 안이 나오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안이 마련됐을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법하고. 자,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피해자에게 어떠한 노력을 직접 하고 있느냐가 감경 기준이 된다는 게 그동안은 뭐 심신 미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N번방, 박사방 지금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형 기준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실질적인 기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문제는 조주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이렇게 양형 기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 조주빈 건이나 그런 거에 이게 소급 적용될 것인가? 그건 안 됩니다. 네. 형법 1조 1항 많이 들으실 텐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시라는 거는 바로 이게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한 법률에 의한다는 게 바로 제형 법정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급 입법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조주빈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그 실무적인 판사가 새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만약에 조주빈 사건의 뭐 항소심이라든가 계속되는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결되고 나서 관보에 게재되고 나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인데요. 지금 이 양형 기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진지한 반성.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항상 말하는 게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반성문을 내고 이런 거는 근데 예. 또 피해자한테 직접 관계가 있는가 근데 하는 생각도 그거에 들기도 대해서 하고요. 예. 일반 감경 인자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포함은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있고 하나 아쉬운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이고
있고 카메라 등 이용을 해서 촬영했던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거 맡겨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돈을 맡기거나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이게 참작이 되면은 약간의 또 강경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가 지금은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은 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이루지 못한다면은 일반 강경 인자도 안 되는 걸로 조금 더 엄격해진 것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2년 반밖에 안 되는 평균 손방망이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도록 실형을 가할 수 있도록 이 징역형 법정형의 어떤 하한선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한선보다 하한선을. 그래서 판사가 장량 강경이나 재량 강경을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거를 낮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높여주는. 높여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양형 기준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범죄나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법을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피해자의 의견은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잘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 특히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쨌든 반영시키겠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제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처벌 불허 말씀드렸는데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성범죄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를 피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심지어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어머니가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질적인 가장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애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없고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주변인의 회유에 의해서 빨리 이 시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처벌 불허를 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합의라든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사들이 현장에서라든가 검사들도 수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아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돼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료 찾아서 삭제해서 없애주는 것.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하나 또 덧붙일게 우리와 심신미약이라는 거를 정가의 보도처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범죄 당시에 내가 술이 취해 있었다. 아니면 음주거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 이러면은 심신미약이니까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졌구나 하고 그냥 쉽게 강경을 해주는 것은 이번에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고의로 마시지 않더라도 내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할 수 있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많은 강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특징 하나만 또 언급하자면 청소년 보호 시설이라던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약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특별 가중인자가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뉴스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오는 21일부터 이제 수도권 등교 수업이 이제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원격 수업하고 이제 병행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수도권 상황이 워낙 심각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한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10월 11일까지로 교육부가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10월 11일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을 재개를 하되 상황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실 내 밀집도를 줄여서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추자는 건데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등교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뭐 학생들로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요소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특히 어쨌든 원격 수업을 뭐 학생들이 다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병행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원격 수업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워낙 많았습니다. 네. 부실하다. 뭐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데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내용 방안을 보면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는 중에서 실시간 종례, 조례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생들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자 이런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보면 뭐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또 교사와 학생 간 쌍방향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시간 대화창으로 이제 채팅하죠. 채팅으로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수업을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준다고 해서 현장에서 잘 될 것인가.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프라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늘린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온라인으로 뭘 좀 수업 같은 걸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쉽지는 않고 집중을 계속 앉아서 한다는 게 사람 없이 과연 가능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결국 문제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여서 수업의 질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장 얘기하시니까 또 학부모로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고생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눈도 많이 아프고 그렇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국 오고 있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예.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전화 접속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저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엄마들은 깨워줄 수가 있는데 아침에 깨워주고 나와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깜빡 또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16일이면은 학생부가 마감이 돼요. 학생부에다가 뭘 적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활동한 것들이 없어서.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뭘 적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이게 사실 원격 수업이 장기화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추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 학교를 잠깐 나갈 때도 뚝뚝 떨어져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추억의 공백이 생겨버린다. 그리고 큰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걸 보면 이게 학교 문을 계속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만 임시 방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나 당국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죠?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귀농해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정착 보조금을 받아놓고 다른 데 사용을 하거나 용도를 다른데 또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귀농 기초는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 실제로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은 귀농 보조금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이게 잘 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먹튀를 하는 겁니다. 먹튀. 먹고 튄다 이 얘기인데 불량 귀농인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농지를 구입하겠다 해서 돈을 대출 받고 나서는 거기다가 땅을 지어요. 땅을요? 예. 집을 집을 지어요. 지어요? 그리고 예. 나서 또 농업 경영세를 등록하겠다 해놓고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집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고 나서는 한 조금 살다가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 보조금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보통은 이런 자금을 받으면 한 5년 내에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단서가 붙는데 그 안에 미리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전기, 수도, 인터넷 설치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면 실제로 선량한 귀농인이나 기촌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분들은 또 어떤 예로를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귀농자들이 실제로 이제 거기 살고 있는지 전출을 가는지를 일일이 현장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컴퓨터로 시스템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게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음. 이거를 실효성을 부과하려면은 이런 귀농의 단서로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먹튀를 했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재나 저리가 아니라 예, 일반 그렇죠. 대출 이자에다가 또 불법 행위에 대한 뭔가 조금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게 이건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귀농 정책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꾸로 원래 살았던 분들을 이제 명칭을 일단 원주민이라고 그렇죠. 했을 경우에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마을을 가꾸고 세금을 내서 이 마을이 잘 사용한 건 우린데 그렇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자꾸 주는 방식은 맞느냐라는 갈등이 일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마 인구를 늘리고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살리려는 것은 좋은데 그렇죠. 자칫하면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런 보조 정책을 쳐서 효과가 있다면 괜찮은데 효과가 되지 않는 게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촘촘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또 하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실은 귀농자와 원주민 사이에서 힘든 부분이 문화적 충돌입니다. 커뮤니티 사이에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제가 아는 한 방송인이 귀농을 준비하기 5년 전부터 그 네. 지역에서 하는 미래 농촌 학교 이런 곳에 다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응하려고. 왜냐하면 이분이 자꾸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본인들이 훈수를 하고 있대요. 어르신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죄송하지만 이제 이분이 굉장히 고위직 언론인으로 살다 보니 평생 그것을 가지고 뭔가 기사도 상대방에게 쓰셨고 뭐 기사도 했겠죠. 쓰고 예.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는 사실은 이 장려윤 서문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속보다는. 아무리 알아도. 거기서 문화적 충돌을 느껴서 5년 정도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은 그분들로부터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들은 우리가 몰랐던 제도적으로 농촌 마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하는 윈윈 전략을 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귀농 기촌을 좀 쉽게 결정을 하셨다가 정착을 못하고 빨리 떠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지역 정서와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역에 간다는 거는 그 지역의 일원으로 같이 융화가 되면서 같이 그렇죠. 살아나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도시 생활, 대도시 생활하고 다르게 지역에 가면은 누가 언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관심이고 사랑인데 이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융화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할 수 있는 성격인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시군구의 출산 장려금도 잘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는 거기 가서 낳고는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국민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촘촘한 사후 관리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대도시에서 대기업에 임원을 하셨던 분이 춘천에 내려가서 귀농을 하셨던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분의 취미가 돌에 그림을 그리는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마당에 전시해 놓는 거였는데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느 순간 몇 달이 지나니까 마당에 예쁘게 생기고 평평한 돌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다. 자기도 좀 굉장히 그려달라. 감동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게 그리워서 귀농을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음을 나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지금 오늘 10시 서해 5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서해 5도 지역의 기상 상황을 그 지역 분이시라면 계속 좀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주년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 말씀을 보내오셨어요. 가연아님 생일 축하한다고, 아카시즈님 친구처럼 다정한 방송이다. 카르마 극복님 정성을 다하는 KBS. 이거 어제도 적어주셨는데 오늘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5368번님 문자 처음 하신다고 매일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다 한 번씩 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반갑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